네, 안녕하십니까. 홍광선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보험, 세무 관련된 보험 관련된 분야에서 세무와 관련된 부분만 좀 이렇게 추려내서 이렇게 뭐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 아실 만한 내용이지만은 한번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세무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좀 리마인드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고객들한테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다가가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컨설팅 하느냐보다는 그때 이제 세무적으로 세법에서는 어떤 그 규정들이 있고 그때 이제 좀 이렇게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뭐 네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관련된 사항하고 뭐 이렇게 또 사업자 중에서는 뭐 이렇게 소득이 좀 많이 나와서 세금이 좀 과다하신 분들은 또 연금저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연금저축에 대한 부분, 또 상속증여에 대한 부분 중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그 워낙 그 세법적인 세무적인 이제 제한사항들이 좀 많고 실제로 이제 보험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제 이게 상속이 되는지 증여가 되는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할 거고요. 또 이제 그 퇴직금 뭐 CO 관련된 퇴직금에 대한 플랜을 많이 하시는데 퇴직금에 대한 규정들이 또 어떻게 있는지 그 세부적인 규정들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이제 이 사업자들한테 뭔가 이렇게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세무적인 부분을 놓치면은 나중에 또 뭐 근실내 혹은 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과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과세 관련된 거는 이제 그 규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요건이 되면은 그 실제로 이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세금을 물지 않는 건데 뭐 내용은 뭐 약간 좀 복잡합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되고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기본 보험료는 균등해야 하지만은 선납 6개월까지 가능하고 1배 이내에서는 증액이 인정된다. 그리고 월 그 적립하는 금액은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인 경우고요. 종신형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 완료 후 55세 이후의 연금 수령, 연금 형태로만 수령할 것, 사망 시 보험 계약 및 연금 재원 소멸 조건. 연금 보존 기간 내에 이제 사망 시 연금 보존 기간이 있으면은 연금 보존 기간이 있는데 사망 시에는 보존 기간이 종료한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연금 재원이 소멸돼야 되는 조건이고요.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아야 되고 연금 개시 후에 해지 불가합니다. 매년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한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 외 저축성 보험은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자 1명당 17년 4월 1일부터는 1억 원 이하,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이거 외에 이제 사망, 질병, 부상, 그 밖에 상해 등 또 멸실, 손괴로 인해서 받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는 원래 소득을 안 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무조건 비과세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 있는 요건 중에서 이제 계약자 명의를 변경했다. 이런 경우에는 요 시점부터 다시 계산을 해야 되고, 보장성 보험을 또 저축성 보험으로 또 이렇게 변경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보험료를 1배를 아까 1배까지는 허용이 된다 했는데 1배 이상을 초과할 시에는 이때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하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약간 요건은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연금 저축 계좌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경비에는 다 제하고 이제 세금이 나왔을 경우에 실제로 이제 세금을 이제 감액시킬 만한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소상공인 공제, 그리고 연금 저축,
뭐 이런 정도 외에는 또 퇴직연금, 뭐 이런 정도 외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비용을 막 억지로 쓸 수는 없잖아요. 뭐 비용을 억지로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경우에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은 요 연금 저축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납입 기간은 최소 5년 이상 돼야 되고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이하인 경우인데 이제 한도가 납입 금액 400만 원까지는 이제 12%에다가 지방소득세가 10% 붙으니까 13.2%거든요. 요거에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 총 급여가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메리트는 이제 세액공제라는 게 되겠죠. 뭐 간단하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뭐 400만 원 곱하기 13.2 뭐 이렇게 바로 이제 400만 원 곱하기 16.5 바로 이 금액만큼 바로 세액공제가 뭐 바로 눈에 띄게 바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제 전혀 이제 방안이 없으신 분들은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총 급여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 시에는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뭐 그 IRP는 이제 퇴직연금에 들어갈 텐데 뭐 현재 이제 자영업자 퇴직연금 제도 및 가입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모든 취업자들이 가능하고 납입 기간 및 납입 한도는 개인연금 저축과 동일합니다. 여기다가 퇴직연금 불입세는 700만 원인데 7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13.2%.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하죠. 요 700만 원 곱하기 13.2%에 대해서 세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기 근데 700만 원은 한 가지는 요 700만 원은 만약에 이제 연금 저축이 있다 하면은 요 700만 원은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만 700만 원을 가입하면은 700만 원까지 되지만은 요 연금 저축까지 할 경우에는 합쳐서 700만 원인 경우이고 요 연금 저축은 또 이제 400만 원이라는 또 별도의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절세 효과를 보면은 700만 원인 경우에는 연금 계좌에 700만 원 한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만 만약에 퇴직연금하고 연금 계좌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했지만은 4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치면 600만 원. 그리고 연금 계좌가 400만 원 안 넣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500만 원 하면은 700만 원까지. 퇴직연금만 700만 원 하는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2월 가셔거든요. 실제 그러면 요거를 하면은 이제 세액 공제 받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느냐? 그거는 아니고 나중에 요거를 연금으로 받으실 때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 연금 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뭐 55.5%부터 3.4%까지 세금이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무작정 뭐 이렇게 많이 느는 거는 뭐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고 당장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에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19년 세법 개정 중에서 만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3년간 한시적으로 400만 원이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 포함해서는 700만 원이 900만 원까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렇게 불입이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2019년에 만 50세 이상 되신 분들만 당장에 연금 소득이 이제 부족하시니까 연금 소득은 좀 부족한데 내가 요걸 당장 들면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별도의 한도를 좀 증액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봉이 1억 2천만 원 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현행 공제 한도를 유지합니다. 여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는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그냥 그거로 끝나는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에 이제 그게 추가를 해서 같이 종합소득으로 같이 과세를 하거든요. 종합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다한 개인 종합자산관리 IS의 계좌를 연금 계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추가 적용한다. 이것도 이제 세법 개정안 중에서 IS 계좌에 있는 거를 이제 연금 계좌로 넣어서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는 제도입니다. 뭐 이제 당장에 세금이 좀 너무 많이 나오시는데 그럼 나중에 연금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좀 권유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중에서 이제 그 상속하고 이제 증여 가운데서 뭐 이제 요게 이제 상속이 되느냐, 증여가 되느냐, 실제로 상속 재산에는 그 보험이 포함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포함이 되고 어떤 경우가 포함이 안 되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좀 쉽지가 않은데, 은근히 이제 그 수익자가 누구냐,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익자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을 납입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은 되는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망한 사람인데, 보험 계획자인 사망 보험금, 피상속인이 일부만 납부했다면은 그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납부하였다면은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데, 보험금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보험 수익자가 이제 본인인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자는 부모님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을 이제 사망으로 원인을 해서 상속세가,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보면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다는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이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면은 결국에는 나는 전혀 그 납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보험금을 타는 거에 대해서 기여를 안 하고 부모님이 다 납부를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의 상속하고 증여하고 이제 원칙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렇지만은 내가 실제로 납부를 했다. 실제로는 이제 피보험자는 부모님이고 내가 수령하기는 했지만은 내가 납부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납부한 돈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상속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상속에서 이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이제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를 잠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상속 중에서 공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여는 별로 공제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인적 공제 외에는 공제되는 게 별로 없는데, 상속 같은 경우에는 뭐 동거주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공제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약간의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부동산은 실제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보통 이제 평가가 되거든요. 보통 기준시가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70%, 80% 이하 좀 이렇게 좀 세금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20%, 30% 추가,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그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은 너무 이렇게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 금융재산 곱하기 20%에다가 2억 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20%까지는 이제 전액이 이제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2천만 원까지 이렇게 공제가 되니까, 뭐 금융재산을 보통은 이제 그 잘 안 갖고 계시겠죠. 당연히 상속이 일어나면은 나이가 드시면 이제 금융재산을 오히려 처분을 하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계시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라는 거는, 이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상속보다는. 왜냐면은 이제 워낙 그 증여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된다. 때로는 형식적으로는 뭐 증여가 아닌 것 같지만은 아주 따지고 봤더니 증여에 해당되는 것 같아. 이런 경우에 포괄적으로 증여재산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 자체가 이제 좀 뭐 이렇게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면 증여재산을 볼 수 있는 그런 규정 자체가 이렇게 좀 증여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증여재산은 조금 더 복잡해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수익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 수익자 위의 자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 과세된다. 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무상 이전도 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자 이의 자가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이제 상속세와 이제 일맥상통한데, 그래서 이제 좀 증여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상당액에 대한 보험 차익도
증여재산 가액에 해당된다. 이거는 좀 그 증여재산 보험료를 이제 증여 신고를 하고 이 신고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보험 차익이 있는 경우에 증여재산으로 납부한 게 이제 또 증명이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도 증여재산이 증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뭐 좀 약간 증여는 약간 조금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상속하고 증여가 실질적으로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실제로는 이렇게 증여나 상속재산이 안 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나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뭐 간단하게 보면은 수익자가 자녀이고 보험료 불입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만기 수령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사망 수령시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부모가 2분의 1을 납부하고 자녀가 수령한 경우에도 2분의 1만 증여재산이 되고 2분의 1만 상속재산이 된다. 근데 소득이 있는 자녀인 경우에는 또 이제 이렇게 자녀가 이제 수령을 한 경우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불입을 했기 때문에 소득도 있고 내가 불입을 했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재산이 안 되는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소득이 전혀 없는데 이제 불입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불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든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증여나 상속재산이 과세가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증여라든지 상속은 포괄적으로 이제 과세하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내가 증여나 상속이 안 될 것 같지만은 결국엔 될 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속이라는 증여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고객들하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신뢰를 쌓았는데 나중에 이런 게 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전혀 잘 몰랐는데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뭐 단기적으로라든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뭐 비록 이제 납세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뭐 납부를 하겠지만은 뭐 먼저 이렇게 상속이라든지 증여를 보험을 이렇게 타기 전에 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CEO 플랜에 마지막으로 이제 CEO 플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여기에서 뭐 거의 대부분의 규정은 이제 그 퇴직에 대한 규정들이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가지급을 정리할 때라든지 대표이사가 결국에는 이제 뭐 퇴사를 하는 시점에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수령을 하면서 요게 이제 퇴직 소득이라면은 당연히 퇴직 대표이사는 퇴직금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고 법인은 요거를 이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도 어느 정도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법인의 경비를 인정받으면서 대표이사는 돈을 또 가져올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비상장 주식의 가치까지 퇴직금을 많이 주면은 거기 경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서 비상장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내부에 있던 돈을 가지고 현금이라든지 금융상품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도 감소하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감소까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무한정 해주다가 보면은 이제 그 대표사는 돈을 이제 마음대로 가져가고 가지급을 막 몇 년 동안 쓰다가 요거를 한 방으로 이제 퇴직금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법인은 거기다가 이제 그 경비 인정까지 받아갖고 세금까지 안 내는 요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게 대해서 이제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뭐 복잡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이제 훑어보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이제 생기면은 괜찮은데 이거를 또 몇 년 후에 뭐 가끔 하다가 보면은 이게 퇴직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한번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EO 플랜이라는 거는 이제 법인 사업자의 사업상 운영 리스크를 차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 자금과 퇴직 이후 목돈 마련을 통한 윤택한 노후 생활을 위한 플랜이라고 해서 퇴직 시에 이제 계약자와 수익자를 CEO로 변경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요 장기 예금을 법인의
법인이 갖고 있던 장기 예금을 이제 그 수익자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대표이사한테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인은 이제 그 장기적으로 지금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플래너를 짜서 상당 기간 동안에 요거를 이제 누적을 시켜놨겠죠. 그러면은 법인은 이미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요거를 이제 마치 그 근로소득자들한테 퇴직연금을 가입을 해서 이 자금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듯이 CEO한테는 요 보험 상품을 오랜 기간 동안에 가입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니까 뭐 여러모로 이제 그 법인 자금을 대표에게 지급하고 법인은 비용 처리 가능하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비상장 주식의 주식 가치까지 감소를 해서 여기다가 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자녀라든지 그 외 분들한테 증여 상속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이제 플랜을 짤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요거를 이용하는 게 이제 그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퇴직 소득을 이용을 하려는 한 이유가 근로소득보다는 퇴직소득을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해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고 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소득이라든지 이자소득, 뭐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다른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퇴직소득은 합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소득하고 요게 이제 양도소득도 이제 분류과세인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단기간 내에 발생한 게 아니라 장기간 동안에 양도소득도 부동산을 상당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소득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차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퇴직소득도 뭐 10년, 20년 내가 오랫동안 장기 근속을 하면서 차곡차곡 1년에 한 번씩, 1년에 뭐 하나씩 쌓은 게 퇴직이라는 거를 원인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발생한 소득이에요. 근데 소득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데, 양도소득도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상당히 소득이 많은데, 이걸 종합소득까지 합산을 해버리면은 이게 내가 오랫동안 쌓아놓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합산을 해버리면은 원래 있던 소득까지 합산해가지고, 특히나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매년 이렇게 쌓아온 건데 이걸 한꺼번에 과세를 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합리적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플러스해서 양도소득은 보통 일반세율을 적용을 하고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뭐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일반 세율, 이제 종합소득세율하고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퇴직소득은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요.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근무한 연도로 나눴다가 다시 계산을 하고 다시 연도를 곱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은 동일한 금액으로 할 경우에 퇴직소득세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퇴직소득으로 이제 그 적용을 받으면은 여러모로 이제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로워요. 퇴직금은 급여 배당과 다르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는 않고 당일 항목으로 분류과세되므로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그 원천징수로 이제 종결되기 때문에 뭐 소득 신고하는 것도 간단하고, 이게 뭐 이제 분류과세되는 게 이제 또 이제 분리과세되는 게 이자소득도 이제 2천만 원 이하면 이제 분리과세되잖아요. 뭐 그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가 종결하고 종합소득이 합산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실제로 혜택도 많이 보고, 이런 거를 또 이제 많이 이용을 하면은 또 이제 과세 당국에서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지? 근데 동일하게 이제 내가 비상장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퇴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금액을 가져왔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 사람은 요 CEO 플랜을 이용했더니 세금을 얼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원칙적으로 이제 뭐 과세 당국이 보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금액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갖게 달하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게 좀 비합리적이다 해서 이제 갈수록 이제 그 퇴직금 규정이 이제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세법에서 이제 그 퇴직금 규정이 있고, 소득세법에 또 퇴직금 규정이 있는데, 요게 이제 각각 다르게 이제 규정이 되었지만은 요걸 좀 연계를 해서 같이 봐야지 좀 이해가 좀 편합니다. 일단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이제 경비에 따른 이제 법인의 경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는 건데, 일단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은 임원이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 연수를 이제 곱한다. 요 조건이기 때문에 거의 뭐 10분의 1이라고 하면은 10분의 1을 나누고 다시 연도를 곱하기 때문에 내가 10년을 일했다고 하면은 10으로 나누고 10을 다시 곱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뭐 1년 동안 일한 금액을 1년 급여가 10년 동안 일하면 1년 급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다른 규정이 없으면은 이 금액 이상은 받지 마라. 이 이상을 받으면은 나는 너를 경비를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법인이 뭐 상당히 금액을 많이 줬는데 뭐 경비를까지 인정받으니까 그것을 이제 그 점을 이용을 했던 건데 요 제한을 두니까 이제 제한이 될 거 아니에요. 뭐 많이 이제 가지급을 정리하더라도 요 금액 이하로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불합리한데 법인 입장에서는 요 규정보다는 정관의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구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으면은 요 금액만큼은 또 가능하다. 그래서 근데 당연히 그러면은 2번으로 안 가고 1번이나 3번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법인이 하나 설립하고 그리고 뭐 과거에도 이제 많이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게 정관에다가 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이제 뭐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상담을 좀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뭐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뭐 당신이 법인이 상당히 클 경우가 있고 퇴직금을 어느 정도 많이 가져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이제 가지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경우에는 이 정관에다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좀 해줘야지.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2번만 되는데 나중에 퇴직금 많이 지급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경비인정이 하나도 안 돼 버리면은 뭐 일부분만 되면은 또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대비해서 정관에 별도 규정을 넣어서 좀 퇴직금에 대해서 실제로 지급하든지 말든지 일단은 퇴직금은 좀 많이 지급하는 걸로 좀 규정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퇴직금 규정에다가 요 문구를 좀 많이 넣어요. 소득세법상 퇴직금 규정인데 그러면은 법인세법은 당연히 법인의 경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이제 별도 넣어놓은 거고. 소득세법은 이제 그 대표가 CEO가 퇴직을 했을 때 그럼 이걸 퇴직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득으로 볼 것인지 요거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퇴직소득을 많이 봐버리면은 전에 이제 아까 이제 살펴봤듯이 퇴직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 정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두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정관에다 넣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퇴직 전 3년간 연평균 급여의 10분의 1을 나눈 거를 근속연수 곱하고 여기는 3을 하게 돼 있죠. 3을. 여기는 3이 없었는데 여기는 3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근본적으로 연봉 기준 30%, 뭐 급여 기준으로는 3.6배. 그래서 요거는 아까 10분의 1 하면은 10년을 해야지 요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1년 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였으니까 요거는 봤을 때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연봉 기준으로는 30%, 이제 급여 기준으로는 3.6배. 여기다가 이제 근속연수를 곱하겠죠. 근데 또 이제 세법이 또 하나 개정이 됐습니다. 세배가 이제 2배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과거에 보면은 요렇게 이제 곱하기 3 해가지고 정관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하나 좀 넣어놨는데 이제 2까지만 인정이 되는 경우에 근데 만약에 요거를 3이라고 안 하고 곱하기 5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인정을 하나도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거를 한 5나 10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은 요 규정을 5나 10이라고 넣어놓으면은 일단 법인은 그 금액을 다 줬을 경우에 5나 10으로 하더라도 그 금액은 다 경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정관이라든지 위임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법인세법에는 경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퇴직금을 받은 그 대표는 2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으로. 근데 근로소득은
원래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 퇴직으로 돈을 많이 받았고 근로소득이 합산이 돼버리면은 이제 당연히 근로소득도 올라가고, 요게 또 이제 다른 소득까지 있으시면은 종합소득에도 이제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만큼 퇴직소득으로서 이제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3까지 또 많이 하시니까 요거를 이제 2019년 세법 개정에는 또 낮추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대표이사가 받는 예전에 이제 퇴직소득으로 인해서 받는 그 혜택은 상당 부분 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많이 이용을 좀 하시니까. 그래서 뭐 규정사항은 만약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대표분하고 이제 그 정관을 갖다 놓고 이제 좀 말씀을 하시면은 요게 뭐 3으로 돼 있거나 5로 돼 있으시거나 조금 이제 높여놓은 게 좋으시고, 그리고 뭐 그걸 주든지 말든지 일단 바꿔놔야지 일단 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지급이 또 많으시면은 나중에 또 퇴직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산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 좀 미리 좀 올려놓으실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요거를 다 퇴직소득으로 받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개정이 이루어졌고 새벽까지밖에 안 듣고, 이제부터는 2배까지만 된다. 요거를 좀 이렇게 같이 이제 정관을 좀 이렇게 놓고 얘기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정관을 딱 보면은 뭐 정관 보고 이제 워낙 그 표준 정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정관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얘기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가장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퇴직소득에 대해서 정관을 볼 때는 꼭 한 번씩 좀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관에 이 규정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정관을 좀 이제 등기를 좀 바꾸면서 정관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좀 알려주시는 게, 그리고 또 설립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이제 또 표준 정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이렇게 다 조금씩 바꾸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바꾸면은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끝나는 줄 알거든요, 또 사람들이. 근데 또 이렇게 세법 개정이 또 되면은 그때마다 좀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은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그 뭐 가지급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퇴직금을 좀 정산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또 무한정 또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내가 가지급이 있으니까는 중간에 중간정산 한번 받아서 좀 퇴직금 좀 정산하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겠지만은 또 이제 그런 것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봤을 때, 퇴직일 경우에만 퇴직으로 보고,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에는 또 퇴직금을 안 보고,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거기 경비는 인정해 줄지라도 이제 퇴직금을 안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으로 이제 인정을 안 되면은 이제 경비 인정까지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요 현실적인 퇴직이라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뭐 임원으로 취임했거나, 임원 보통 뭐 계약직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임원으로 취임했거나, 또 임원 또는 사용인이 조직 변경, 합병, 분할, 사업 양도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조직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뭐 좀 이렇게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아까 이제 중간 정산이 가능한 규정에 대해서 잠깐 이제 뭐 이렇게 검토를 해보자면은, 뭐 주택을 구입하거나 당해 사업장 일회에 한해서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이제 뭐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동안 요양하는 경우, 파산하거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받는 경우,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뭐 그 외에 천재지변을 당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하여간 퇴직금을 이용해서 뭘 좀 해결을 해봐야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뭐 이렇게 막 정말 거미줄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뭐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씩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좀 말씀을 좀 하더라도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하고 CEO 플랜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퇴직연금을 좀 많이 가입하거든요. 왜냐면은 퇴직연금을 가입해야지 그 근로자들의 퇴직 추계액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하고 퇴직 추계액이 발생하면은 그것도 부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비거든요. 지급을 안 했다 뿐이지 회계 원칙에서는 그것도 이제 부채를 잡게 되는데, 세법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이제 가입을 해야지만은 그 가입한 금액만큼은 세법에서 이제 경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사업소득자가 내가 임대소득을 하는데 경비 인정받을 게 별로 없어갖고 세금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소상공인 공제, 그리고 퇴직연금, 뭐 IRP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내가 근로소득자가 있으면은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퇴직연금이거든요. 뭐 금융기관에서 뭐 퇴직연금을 하겠지만은 그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원칙은 약간 비슷합니다. 요거는 가입 목적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그리고 CEO 플랜은 CEO의 퇴직. 관련 상품은 그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이라는 그 상품이 따로 있어가지고 퇴직에 관련된 퇴직연금에 관련된 그 금액만 이렇게 불입할 수가 있고 이제 별도로 상품을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은 CEO 플랜은 별도의 제한 없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EO 플랜을 하기 전에는 정관의 사항에 대해서 뭐 그 퇴직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송금은 요거 퇴직연금은 불입을 하면은 바로 송금 인정, 이제 불입한 금액만큼 무조건 송금 인정을 가능합니다. 그러나 CEO 플랜은 불입할 때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만 인정되고 적립되는 금액은 자산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산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CEO한테 지급할 때 이제 그 퇴직금으로 경비 인정이 가능하고요. 세액공제는 뭐 추가 불입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제 불입이 가능하고 뭐 좀 약간 자유롭습니다. CEO 플랜은 이제 그 법에 의한 제도권 하에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납입 중지라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뭐 불입은 당연히 요 퇴직금을 줘야 하는 사람이 불입을 해야 되겠죠. 법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가 불입을 해야 됩니다. 운영 주체는 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되고 거기 이제 CEO 플랜 같은 경우에 좀 자유롭기 때문에 법인이 사내 자금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인의 회계 처리는 납입 시, 지급 시, 그러니까 납입 시에 요거는 이제 경비를 인정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CEO 플랜 같은 경우에는 납입 시에는 자산으로 갖고 있다가 CEO한테 이제 지급하는 시점에 경비를 인정받으면서 뭐 그래야지 좀 이제 비상장 주식 평가에서도 좀 이렇게 좀 떨어지겠죠. 일시에 비용 처리가 가능해서 효과는 뭐 CEO 플랜이 좀 큰 편이죠. 그리고 이제 과세 여부는 연금 수령 시에 연금으로 과세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소득 공제가 없고 명의 변경 시에 비과세 계산점 변경.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그 비과세 규정을 잠깐 살펴봤는데, 그거를 볼 때는 이제 그 명의가 변경되면은, 아까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다시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중간적산 사유는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 후 처리는 이제 뭐 IRP로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개인이 뭐 IRP를 받아가지고 뭐 직접 바로 수령을 하든지 아니면 55세 이후에 뭐 연금으로 수령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요. 뭐 이것도 CEO 플랜도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운영할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퇴직연금하고 CEO 플랜하고 개인한테 주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하는 거고, 이제 CEO한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별도의 상품을 가입해서 CEO한테 이제 별도로, 그러면 근로자들은 퇴직하면 요걸 줄 건데 CEO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이제 누적되면은 그 금액이 클 거 아니에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으면은. 이걸 좀 미리 가입하면은 상당히 좋은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EO 플랜에 대해서 뭐 임원 퇴직 시 저축성 보험의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뭐 이제 실제로 퇴직금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이제 질의 문의를 해서, 임원 퇴직 시 저축성 보험의 평가액은 퇴직 임원의 퇴직 소득이다. 다만 저축성 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 소득이 과도한 경우에는 좀 부인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라든지 좀 소득세 규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세무상 비용 처리는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하고, 그 외에 뭐 사업비라든지 이렇게 이런 기타 부분만 송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보험 증서의 평가액은 보험료 플러스 이자 수입 상당액을 이제 평가액으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CEO한테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그 퇴직 소득이 될 것이고, 만약에 요거를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누구한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는 요 금액이 증여나 상속의 재산 가액이 됩니다. CEO 플랜용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계산점은 뭐 원래는 최초 계약 시점부터 가능했는데, 이게 2013년부터는 변경 시점부터 이제 계산하도록. 근데 만약 2013년 이전에는 이제 제도가 이렇게 많이 이제 보완되기 전에는 요
비과세까지 됐기 때문에 만약 받자마자 비과세가 됐을 거 아니에요. 만약 10년 이상 되는 거에는 그런 혜택까지 있었으니까 과거에는 엄청난 혜택이었겠죠. 엄청난 플랜이었는데 뭐 이런 비과세 규정도 이제 변경이 되고 뭐 퇴직금 규정도 변경이 되고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혜택 자체가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지만은 요거를 아직도 이제 뭐 그 대표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또 이제 뭐 좀 짚어지게 많은 거죠. 옛날에는 그냥 뭐 CO 플랜 해라 해서 하면 됐는데 지금은 뭐 정관 수정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뭐 소득세도 나중에 좀 따져야 되고 뭐 비과세도 이제 별도로 따져야 되고 받자마자 만약에 돈을 받아버리면은 과세가 되겠죠. 그 소득에 대해서는.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혹시 질문 사항 있습니까? 네.